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린 뒤로 찜통 더위가 더욱 기승입니다. 뉴스도요 날씨를 닮아가는 모양인데요. 후텁지근한 뉴스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무더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라도 하는데 이 후텁지근한 뉴스 언제쯤 상쾌하게 바뀔지 지금으로선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자, 외교 문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광폭 행보하고 있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격이죠. 판문점 간다. 어젯밤에 우리나라 도착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사진은요. 대만 방문 당시 총통, 차잉잉원 대만 총통과 함께 만난 뒤에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 하원 의장 대만행 이어 오늘 전격 JSA 방문, 판문점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뭔가 또 발언을 내놓겠죠. 자,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비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 누적 감염 2천만 명 돌파했다. 요즘에 코로나 확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나마 좀 주춤하는 모양새가 있다.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과학방역 뭐 이런 얘기 강조했었죠. 근데 과학방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과학방역 대신에 표적방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 보세요. 이름만 바꾼 표적방역이다. 좀 더 보죠. 확진자 많은 곳 집중한다. 그러면은 과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지적 나오죠. 정부 방역 대응 잘한다. 지금 뭐 조사 결과 29%로 최저치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겨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요. 집값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금리 여파다. 집값이 2년 뒤에는 6에서 7%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전망 보고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리스크 분석인데요. 자, 금리가 1%포인트 인상, 그 2년 뒤에는 뭐 0.9에서 2.8% 하락,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앞서 집값 얘기했죠. 사실 집값 이른바 영끌 등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느냐고 굉장히 많은 빚을 졌고요. 그리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금리 오른 3년간 4대 은행 임원들을 보니까 1,083억 성과급을 가져갔답니다. 1인당 1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과도한 예대금리차 줄여야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국회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역시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오늘도 키워드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견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하나씩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만 간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대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시진핑 주석 독재다. 이 얘기 중국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아닙니까? 독재 정권이다, 당신들. 그래서 중국 사흘간 대만 봉쇄한다. 오늘부터 사흘간 대만 영해까지 들어가서 둘러싸서 실사격 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칵한 거죠. 서로들. 좀 더 보이죠.
자, 미국과 중국이 신군사 냉전에 돌입했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 사실 대만 방문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좀 맞선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방문했기 때문에 미국 정계에서는 일단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펠로시, 시진핑 인권 법치 무시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죠. 그리고 차잉잉원 총통, 대만 총통 만나서 대만 지지 이거 철통 같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유사시 미국 개입 대만 관계법을 언급했어요. 이런 거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그러자 중국은요. 미국 통일 방해 땐 머리에 피 흘릴 것이다. 여기도 지지 않고 받아칩니다. 이게 머리에 피 흘린다는 표현을 이게 한자로 나왔을 텐데 이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만 해역 통행 막고 실탄 사격 훈련한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했고요. 오늘 판문점 JSA 방문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한 얘기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here in Taiwan and around the world remains ironclad. 펠로시 하원의장 아시아 순방 일정이요. 일단 싱가포르 먼저 갔고요. 말레이시아 들렸다. 대만 갔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죠. 그리고는 오늘 오후에는 저녁에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방문 일정이거든요. 자, 각각 나라들 뭐 사항도 있고요. 입장도 다르지만요. 일단 우리로서는 이게 지금 현안인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펠로시 대만 방문했을 때 TSMC 회장을 만나 칩4를 논의했다. TSMC는요, 이 이른바 반도체 최강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른바 파운드리 반도체, 그러니까 위탁 생산 반도체에서는요, 단연 1등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더 규모가 크죠. 자, 그런데 칩4를 논의했다. 우리도 이 반도체 강국이라서 이 칩4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택의 시간이 조용한다. 여기에 가입하라고 지금 미국이 은근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좀 더 보죠. 여기 보시면 복잡해진 반도체 안보, 고차 방정식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 중국이 이 칩4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견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중국 생각은 우리가 여기에 가입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중국 비중이 60%, 미중 반도체 갈등 불똥 가능성이 있고 칩4를 외면하면 장비 기술 이게 또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서 오거든요. 이것도 부담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외교부 부대변인이 뭐 관련 브리핑을 짧게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입니다. 오산 기지에 도착한 모습이에요. 좀 비행기 이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 비행기인데 뭐 비행기는 안 보이는데 뒤에 국기는 보이죠? 미국 국기가 저렇게 그려 있어서 저 비행기구나. 언론이 저렇게 사진으로 포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동해서 호텔에 묵고 있고요. 오늘 일정은 JSA 그리고 국회에서 뭐 국회의장 등 만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정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떠올리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날까? 일단 결론은 안 만납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실 펠로시 환영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회동 일정은 안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 총통 만났죠? 앞서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총리 다 만났어요. 그리고 일본도 가서 일본 총리 만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만 국가 수반을 안 만나는 셈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휴가 잡힌 뒤에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정상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뭐 이 상황 이해한다. 답변했다. 대만은 총통, 일본은 총리가 만난다.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역시 총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이 글쎄요. 이 사진을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 설명이 휴가 동안 푹 쉰다. 그래갖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가.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극을 관람한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휴가 중 일정을 보내고 있다. 여기 좀 사진 보면은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이 이렇게 또 어제 대통령실 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굉장한 선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일정을 잡지 않은 거거든요. 자, 이거를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패널 두 분께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김상일 평론가 두 분께 좀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오늘 언론 사설이 약간 갈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소개해드리죠. 펠로시 안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왜 안 만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펠로시 대만행의 미중 일촉즉발이다. 살얼음판 위에선 한국 외교. 요건 좀, 이 기사는 좀 신중하죠? 아래로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요 가능성과 반도체 안보 위기 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뭐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치밀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대미 대중 외교가 더 절실해졌다. 굳이 대중 외교를 쓴 거죠. 중국 쪽도 좀 잘 봐야 된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앞선 내용과 좀 다르죠.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두 가지 사설 좀 비교해 보고요. 설명이 드렸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조선일보 사설이 오히려 좀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펠로시를 안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두 있다. 국가에 모두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중국은 오히려 우리 말이 좀 통하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이제 완전히 그 기술 경제적까지 격상시키기로 했는데 안 만나네. 뭐 이런 신호가 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안 만난다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휴가 중에 있고 뭐 부랴부랴 뭐 만나느냐 하는데 4대하고 환대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4대는 하면 안 돼요. 미국이 예. 온다고 그래서 뭐 휴가도 때려치우고 뭐 뛰어가서 만나고 하면 안 되지만 이 환대는 해야 된다.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올해 82세인데 대만하고 저쪽 가면서 비행기 격추당한다 소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내에서 뭐 일부 요격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왔죠.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그 동반자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열 3인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서울에 계시잖아요. 또 어제는 또 연극 보고 계셨고 그러니까 휴가 일정을 좀 보내고 있는 네, 거죠. 그 정도 짬이야 얼마든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2015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난 적이 있고 우리가 중국을 이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낸시 펠로시가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대만 총통도 만나고 예. 내일 저기 일본 갑니다. 일본 또 총리도 또 만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가서 그 지도자들을 다 만났거든요. 예. 우리만 꼭 안 만난다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은 참 고맙다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좀 서울에 계시잖아요. 예. 좀 차 한잔 하면서 칩4 반도체 칩4 한국, 대만, 일본, 미국 그 칩4에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반도체 원천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는 하지만 원천 기술을 다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일본이 또 부품 소재 또 강국인데 예. 우리가 그거 없이 중국만 보고 우리가 반도체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번에 미국 펠로시 원대대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뭐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용낙호하라고. 멀리서 친구가 오니까 반갑지 아니한가. 예. 82세 저 노 정객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치기로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손 좀 잡아붙이는 게 그게 뭐 어려운 건지 그 접견을 안 잡은 거는 중국을 신경 썼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경 썼다고 보죠. 예. 예. 아니면은 뭐 휴가 중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그건 좀 그거는 약하다고 설명이 안될것 봐야죠. 같아요. 좀 설명이 약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뭐 두 개의 사설 뭐 연속해서 전해 들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좀 두시겠습니까? 저도 뭐 조선일보 사설에 좀 더 비중을 둡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원 의장이면 예.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리 그리고 카운터파트 더더군다나 할때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은 만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잘못됐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휴가 중이고 휴가가 뭐 내부적으로는 뭐 오래 전부터 잡혀 있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일정을 잡는 게 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국제 정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거를 에 불구하고도 만났으면 어땠을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신냉전 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폭넓은 협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국익에 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만나셨어도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런 사진까지 나오니까 좀 생각이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한가해 보이는 참모들 사이에 의견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필요성이라든가 찬반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조금은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일단은 휴가가 계획돼 있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모든 사람이 휴가를 못 간다. 뭐 이런 참모들의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괜찮지 따지면 않을까. 아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는 그것은 조금 약간 한가한 생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요, 이 접견을 하느냐 마냐 며칠 동안 계속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에 도착한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일정 안 잡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대통령실 관계자로서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또 보도가 돼서 뭐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부인합니다. 대통령실 그런 거 조율한 적도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제 일정 없다라고 결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도들이 관련 보도들이 잡을 듯도 하다마 이런 분위기의 보도도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선으로 비춰지긴 하는데 또 대통령실은 그런 거 없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었죠. 그래서 어제 나온 설명은 이렇습니다. 당초 펠로시 의장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 없다. 근데 오늘 또 언론 기사 보니까요. 오늘 어차피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뭐 급히 뭘 바꿔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보도까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무튼 상황은 이랬습니다. 김명미 위원장. 예. 가정을 좀 해보죠.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문재인 정부 때 방한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우려를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가 훼손된 것 아니냐, 그리고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우려가 상당했던 측면이 있는데 만약 대통령까지 만나지 않게 됐다면 그런 오해를 훨씬 더 증폭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여주셨는데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던 사설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유일합니다. 예. 나머지 거의 언론에서의 사설들에 대한 논조라든지 전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앞으로 가게 되는 기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그런 신뢰관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내용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뭐 치포로 가게 되는지 반도체 동맹이 깨지는지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전임 정부와 지금 정부는 미국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선거 시절부터 생각해 보더라도 외교 안보 정책을 얘기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경제 안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 자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동맹 국가들과 함께 안보 동맹들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 속에 제일 먼저 만났던 국가의 수장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까지도 사실은 갔던 부분들이 중국의 반대, 격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 반도체에 대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펠로시 의상을 만나고 안 만나고에 대한 건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상, 지도자의 휴가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지켜주고 존중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와서 오히려 만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례로 비춰질 차원이 높고 예. 오늘 김진표 의장,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한반도 문제 등 좋은 얘기들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들을 잘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뭐 이 정도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미 동맹관계, 신뢰관계 예. 강하게 구축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김병민 위원장께서는요. 자, 일단 뭐 쭉 세 분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이 오늘부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 내용입니다. 자, 중국 오늘부터 대만 육면포위입니다. 육면포위요. 육면포위가 뭔지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대만이 가운데 있죠? 여기 보면 6곳 지점이 이렇게 빨간 네모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군사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대만의 동서쪽이 됩니다. 여기 굉장히 가까운 지점이죠. 이게 대만 영해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대만 안으로. 그리고요, 여기 대만 요 섬까지는요, 한 1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앞에서 포 쏘고 사격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보란 듯이 이겁니다. 자, 기사 좀 더 보죠. 이 큰 제목 보면 스텔스기 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벌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군, 공군 총동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거 좀 보세요. 이 사진. 대만과 가까운 중국의 이 샤먼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해수욕장인데 지금 피서 가서 해수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탱크가 해변에 나타났어요. 이 해수욕장 이 모래 위로 탱크가 줄지어 달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 내용 포함해서 요 영상 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탱크들이 나타났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근데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지나가면? 아니, 저 정도 기동이면은 사전에 알려서 사람들을 다 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저기 지난 2일 모습이에요. 인터넷 중심으로 저런 영상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박찬환 교수님. 공부하신 것을, 과거에 공부하신 것을 좀 되살려서요. 지금 대만 영내에 들어가서 실사격 훈련까지 벌인답니다. 대단한 위협인데요. 이거 혹시 향후에 중국 군이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텐데 대만에 진입할 가능성, 일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의 긴장 관계나 공포 분위기 조성은 지속되겠지만 예. 중국과 대만의 전면전이나 어떤 뭐 전쟁으로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판도가 아까 신냉전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신냉전의 한 축인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이것 때문에 중국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즉 석유라든지 가스를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말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엄포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유가 시대인데 나 가스 수출 안 해, 그다음에 석유 수출 안 해, 이러면은 예. 지금 서방이 그래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디 거죠. 한번 당해봐라라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중국은 또 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국이 내수 경제를 키워서 내수만으로 먹고 그렇습니다.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은 상품 위주의 수출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과 예. 중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적인 전쟁을 동시에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전 세계의 무역망, 수출입망은 완전히 재편되게 됩니다. 중국은 예. 러시아와 다르게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도 필요한 나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처럼 전쟁으로까지 나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렇게 해수욕장에 갑자기 탱크가 나타나고 우리로 따지면 부산 앞바다 16km에서 실사격 포격을 만약에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위기감은 굉장한 거거든요. 시진핑으로서는 지금 3기 집권을 앞두고 예. 내부적으로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전쟁 위기감 고조,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무력 압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이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른바 이제 반도체 동맹, 중국을 포위하는 반도체 동맹 치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입할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울면서 겨자를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먹긴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의 작년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수출의 60%가 또 중국이에요. 아, 지금 그 치포라고 하는 나라의 미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예. 미국, 일본, 대만은 중국 때리기에 전략적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이해관계겠죠. 그렇죠. 거기는. 일단 대만은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미국, 일본과 철통 같은 안보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이미 뭐 도시바를 팔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몰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새 판을 짜서 미국 옆에 붙어서 어떻게든 새로운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근데 우리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해서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시장의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울며 따라가더라도 겨자를 먹더라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 만나서 전략적인 우리의 어떤 그 이해를 갖다가 지키기 위한 예.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된다. 아, 명분을 좀 쌓아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울면서 겨자를 먹더라도 예. 요 선은 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물밑에서 계속 미국에게 압력도 넣고 또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중국의 수출 지금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절반 가까이가 생산되고 있는데 예. 생산과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즉각적인 또 타격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위기 관리 차원에서라도 미국과 더 긴밀한 예. 지금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라고 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요. 이게 21세기 산업으로 치면 이게 핵무기급의 이 존재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 대만도 갖고 있다. 대만을 저렇게 전 세계가 주목받고 대우받게 만드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반도체를 놓고 지금 안보가 결합이 돼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상황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번 키워드는 이쯤 되면 하고 점이 3개, 점점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떤 기사의 키워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5세 입학, 폐기는 너무 앞선 것, 하루 만에 또 번복. 말이 또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처음 나왔죠. 대통령 업무 보고 뒤에 대통령실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나온 설명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명이 자꾸만 바뀌어요. 여기 보면 반발 여론 수습 안 되는 교육부다. 이렇게 얘기돼서 뭐 이 만 5세 입학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또 같이 적어놨네요. 앞서서는 반도체 인력 육성해야 된다. 이 얘기가 강하게 나왔는데 관련 대학 정원 확대안도 영향력이 큰 사안인데 불쑥 발표했다. 뭐 15만 명 10년 내에 키운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최근에 한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을 어떻게 보면 좀 수습하려는 것 같죠? 대통령실에서도 관계자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과 어떤 선호도가 낮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도 있겠죠. 1개월씩 당겨서. 모든 것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근데 취학 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좀 약하게 말하면 혼란스럽고요. 좀 강하게 말하면 뭘 어쩌자는 거죠. 지금 이렇습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장 차관의 차관복까지 비전문가 교육부다. 만 5세 입학.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기는 사태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장관, 차관 모두 교육부입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복지를 전공했습니다. 물론 사회가 워낙 다양한 문화지만 교육도 중요한데 복지 쪽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뭔가 전문적인 이해도가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가 큰 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상일 시사평론가. 네. 과거 이제 국회 재임 시절에 이제 정책 분야 많이 다뤄보셨는데요. 그렇죠. 네. 왜 이럽니까 이 정책? 이게 제가 보면은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거를 거치거나 예.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예.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과거에도 추진된 적이 있었으면 그거의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따져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했을까요, 그걸?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기 지금 화면에 좀 전에 보였던 기사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선거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 없던 것을 업무 보고에 끼워 넣었다고 보도를 지금 하고 알려진 있어요. 거는 공약에도 없었고요. 네. 인수위 시절에 발표됐던 국정과제에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 기사가 맞다고 한다면 박순애 부총리가 자신의 도덕성 논란, 자질 논란 이런 거로 지금 궁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돌파해보고자 아이디어로 직자적으로 낸 거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정치권이나 이제 추정이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흔히 그러죠. 발굴된 정책이다. 네. 발굴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같죠. 지금 저 기사가 맞다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고 툭 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잘 됐다면 정말 본인도 궁지에서 탈출하고 이러는 신의 한 수가 됐겠지만 예. 이게 국민 실생활과도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현장을 모르고 던져서 현장의 반발이 지금 엄청나게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 정책의 신뢰를 굉장히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박순애 부총리가 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 다른 정책도 많이 해야 될 그렇죠. 텐데 믿겠느냐 권위나, 이겁니까? 권위나 신뢰는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학부모가 교육 전문가예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관계자이자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정책 하나만 잘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저 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마저 저는 우려가 들고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식은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이번 주. 근데 이번 주 내내 언론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 기사가요, 지금요. 뭐 관련 기사가 계속 파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다음 기사 소개해드리죠. 이 기사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취임 사흘 뒤에 대학 총장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취임 사흘 뒤니까 6월인가요? 그쯤 되겠네요. 내년 3월 대학 복귀할 수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취임한 지 사흘. 그럼 내년 3월이면 1년도 안 된 때잖아요. 근데
내년 3월에 대학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 기사는 그 전해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참석한 총장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지금 이 취재 통해서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교육수장이 대학 총장들 만나 발언, 무책임하다는 비판 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는 거죠.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떠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요. 지난 2일 이 만 5세 입학 논란이 커지자 학부모 단체를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 책임교육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모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이를 셋 키우면서 정 대표님처럼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정확한 정보를 몰랐었던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해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 정 대표의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씀 병주고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시작할 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다 정책에 던져놓으시고 팩트체크 안 한 정보들을 다 던져놓으시고 언론이 다 팩트체크하게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간담회 하시면서 아니요. 자,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하셨고요. 세 분 패널 좀 보셨어요. 기사도 보고 영상도 들려드리고 한 분씩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준비 부족과 무책임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계에서는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우왕좌왕 교육 정책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돌이켜보면 당시에 기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부가 윤석열 후보에게 교육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였어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없었습니다. 예. 뭐 공교육 정상화 뭐 이 정도 얘기 외에는 거의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대선 후보 시절에만 그랬냐?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수위 때도 교육계에서 분노를 냈었어요. 예. 교육 전문가는 고사하고 교육 관련자조차 인수위에 단 한 명이 없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다가 장관, 차관, 그다음에 뭐 기획관,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까지 수석입니다. 교육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얘기하고 연관돼서 반도체 인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아이디어들이 이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예. 헌법 사항이거든요, 교육은. 근데 이런 헌법 사항인 교육에 대해서 원론적인 어떤 큰 줄기 하나만 갖고 있지 예. 세부적인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준비된 장관이 낙마하고 나니까 지금 급하게 원포인트로 온 장관이 박순애 장관이거든요. 이러니까 난 3월에 떠날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교육 정책이 예. 이거는 준비 안 된 혼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인사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예, 장관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행정학 공부하시던 분이잖아요. 예. 그럼 차관이라도 보좌해야 되는데 차관은 국무조정실, 차관 보는 기재부, 청와대 사회수석은 또 연금복지하던 분. 아무도 쪽입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자리를 저 취미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내년 3월에 나 그만둔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게 국민일보에만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기사로는 뭐 구체적인 오간 내용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임시로 뭐 지난번에 김인철 내정자가 사퇴하고 임시로 예. 잠깐 해 뭐 이런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죠. 저는 인사가 잘못된 게 전문성이 없고 또 열정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물러나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예. 저는 김대기라는 인물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건 아예 몰라요. 정책실장을 과거에 했었죠. 예, MB 때 경제수석하고 정책실장하고 기재부 출신만 하니까 경제만 알아요. 예. 근데 경제 아는 분이 밑에 최상목 경제수석도 있고 한덕수 총리도 있고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있고 다 경제만 아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정부에 지분이라도 있으면은 뭐 요새 여당 분란 있고 할 때 뭐 큰 소리라도 한번 전화해서 혼낼 텐데 아무 지분이 없어요.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이 거네요. 아니죠. 본인도 어떻게 보면 꼬다는 보리자리예요. 당선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서 그 김대기 비서실장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선배님은 내가 처음이지만은 기고로 글 쓴 거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하고 딱 맞습니다. 해 주십시오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의 지분도 없고 정치에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정부를 청와대 대통령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건 알고 경제만 아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상태의 인사가 잘못된 거고 누구를 바꿔서 갖다 놓더라도 박순애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예. 똑같은 사람끼리 갖다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좀 정치도 알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도 좀 알고 예. 좀 전반적으로 두루 식견도 갖추고 전문성도 있고 좀 권위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인사를 한 지금 후유증이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또 교육부 장관 또 바꾸면 또 청문회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직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도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고 이 정부가 제대로 출범이 안 한 건데 또 청문회 언제 시작하겠어요. 근데 급한 대로 수습해서 좀 가되 적당한 계기에 교육부 장관도 좀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장. 예. 지금 현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을 지명했을 당시 청문회 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설명이 반복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유은혜 장관이 교육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인정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최소한의 전문성을 담보된 인사들을 내각에 두루 포진하겠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여지고 있는 상황처럼 명백하게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됐을 당시 나왔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금 현실에 하나둘씩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행정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에 관련된 일에서는 입시에 관한 문제부터 대학 개혁 등 이게 교육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행정으로 풀어내야 될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행정 전문가로서 그럼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순애 장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전 국민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다 달려있는 이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꺼내들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나 공론화 형성이 안 돼 있는 일방적인 추진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사실 이 사안은 가만히 보면 이 학제 개편이란 어마어마한 이슈와 맞물려 예. 있거든요. 이거는요.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 예. 당사자인데 이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도 없었고 인수위에서의 국정과제 전환도 없었던 상황은 뜬금없이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측면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예. 이게 앞서 말씀 주신 개혁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개혁에는 실질적인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지지율이 굳건하게 받쳐주고 예. 그 개혁을 뒷받침할 동력들이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가 채 되지 않고 여러 난맥송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불쑥 끄집어내서 대통령과 정부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유은혜 지금 박순애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기 이전에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처 간 장벽을 걷어내고 해결해야 될 최종 조율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난맥상을 보여주고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면 그 이후에 본인이 얘기하게 되는 공직사회의 영이 잘 서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인사조치가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한 기간이 딱 35일입니다. 근데 그 35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 35일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상이 갔다는 점들을 좀 저는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피로도입니다. 피로도. 뭐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죠. 피로감이 누적되면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정치적 피로감입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용피셜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용피셜. 기사 중에 아마 소개가 될 텐데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비대위 전환 속도내는 국민의힘 여당입니다. 이준석 대표 강제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제목이죠. 어제 비대위 사실상의 로드맵을 공개를 했죠. 여기 보면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위원장, 지금 전국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요, 뭔가 결정하는 곳인데 비대위 땐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뭐 해임되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뭔가 지금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어제 서병수 위원장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비상대책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는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를 하자고 해놓고 실제 목적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지금 그 당에서 추진하는 비대위는 이 대표 컴백을 차단하는 게 목적인 그게 뚜렷하다. 예, 그게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 자동해임. 그리고 그 비대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동 비대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는 새로운 2년 임기.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겁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반발하고 있고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여당 9일께 비대위원장 임명할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죠. 어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앞서서 이제 서병수 위원장의 그 발표 내용이 알려진 뒤에 본인이 또 반응을 SNS에 남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꼰 이준석.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제 올라온 내용은 누가 봐도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용피셜하게 비상사태 아니다. 비상상태 아니다. 용피셜이 여기서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오피셜 이걸 합해서 용피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좋은 뜻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내 복귀 막자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응 화면으로 좀 더 소개해드리죠. 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더니 내놓은 해법이 여기까지 보면 여기에는 대통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요.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 판단이다. 용피셜 비상 상황 아니다. 이것도 일부러 쓴 것 같죠? 이 표현을. 다음 보시죠.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할 것, 곧 필요할 듯해서 이걸 보고 이거 뭔가 법원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이 되죠. 기록을 남겨서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이쯤 되면은 이준석 대표,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서로 강을 건너버린 겁니까? 뭐 루비콘 강을 완전히 건넜다고 봐야죠. 예, 이제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정도까지 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금은 징계 중이지만은 용피셜이라는 말을 쓴 자체가 예. 용산의 오피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거죠. 예. 그래서 끼리끼리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를 막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텔레그램 그 문자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당초 시초를 제대로 하려면은 한 달 전에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 바로 그때 비대위 체제로 갔어야죠. 그리고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고 아예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왔을 때 그렇죠. 바로 갔어야 그때 다 된다. 사퇴하고 우리 진짜 비상이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권리가 아니고 사고다.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갔죠. 직무대행 체제로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리까지 같이 해버렸잖아요. 예. 양쪽 총칼을 다 가졌어요. 그러다가 권성동 본인이 텔레그램 그가 문자. 사고 쳤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더머 주인공 같아요. 네, 그거 했는데 그 사이에 그거 하나 있었는데 저렇게 비대위로 갑자기 간다. 아무래도 논리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라도 가는 와중에 제대로 하려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도 원내대표 사퇴해야죠. 그리고 당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원내대표 새로 뽑아가지고 우리 비상이니까 비대위 가자. 이 정도에서 좀 논리적으로 좀 설득 좀 해야 되는데 자기 거는 하나도 안 내놓고 이준석만 쫓아내려니까 국민들이 누가 봐도 좀 무리 아니냐. 저 이준석 대표가 당 내부에 총질한 거 맞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굉장한 비판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쫓아내는 것도 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업에서도 해고했을 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쫓아내면은 국세청 검찰에서 투고하고 엉망이 돼요. 뒤탈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총수도 다 감옥 간 게 해고 잘못해서 감옥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쫓아내는데도 좀 주도 면밀한 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 밀어붙이고 그냥 트랙터로 그냥 밀어붙이듯이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윤 대통령까지 지지율에도 좀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닌가. 2015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때 그 배신자를 응징해야 된다고. 배신의 정치입니다, 이른바. 그때 예. 당 내분이 일어나서 2016년 선거 망하고 결국은 탄핵까지 갔잖아요. 국민들이 여당의 내분을 보는 시선은 굉장히 차갑고 따갑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시환 교수님, 일단 대통령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처음 쓴 표현인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관계로 된 걸로 보시는지, 그렇다면 국민의힘 혹시 과거 어떤 사례를 다시 되돌려 보면 또 쪼개지는 거 아닌지, 이 가능성, 이 두 가지 좀 얘기 좀 전망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쪼개질지 안 쪼개질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총선이 뭐 1년 반 넘게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은 뭐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 이준석 대표 6개월 징계 떨어졌을 때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 조용히 있으면 복귀할 거다.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 얘기했어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스탠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길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비대위가 생기면 다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리가 끊어지고 수용해서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다음 총선 때 당선돼서 공천 준다고 치더라도 그럼 강을 갖다 헤엄쳐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 게 있어요. 예. 자기는 과거에 바른정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 그 당권 그 지키기 때 볼 거 안 볼 거 다 봤다. 소송의 끝판을 봤다 자기는.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 진흙탕에 빠져든 사람이 단순하게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문자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당 전체가 이
어떤 진흙탕 싸움에 어떤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를 굉장히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게 뭐 단순하게 뭐 몇 주갈 문제가 아니라 예. 장기간으로 펼쳐질 경우에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정치적인 피로감 이 피로감이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커다란 발목 잡기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예고한 것 같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자체를 중지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걸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자, 김병민 위원장. 네.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은 기각을 하거나 받아주거나 합니다. 받아주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자, 기각됐을 때 법원이 용인해서 받아줬을 때 각각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 되지 그게 않겠습니까? 멈춰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힘이 굳게 실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되겠죠. 예.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저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않을 것 같다고 보세요?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는 우리 당원 당규상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이제 곧 이뤄지게 되는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누가 한두 사람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는 당원 당규라는 게 있고요. 이 당원 당규가 모든 것들을 100% 해석이 맞아떨어지게 의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상임 전국위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위원회에서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의 의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예. 통상적으로 정당과 국회 내에서 정치 활동에 다소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만 예. 법원이 그런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는 전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예.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들은 더 이상 힘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장 힘있게 움직였을 때가 역설적으로 언제고 하니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나고 나서 정말 무건으로 조용히 전국을 돌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당이 걱정된다라고 로키로 움직였을 때가 오히려 동정 여론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혹시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 그런 내용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나와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비꼬고 조롱하다시피 예. SNS 글을 올리게 된다면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바로 직전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새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과연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간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줬던 당무 보이콧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등에 대한 발언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피셜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들이 진정성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정말 당과 그리고 성공한 정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됐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보여야 될 텐데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 갈등 국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과 정부에 대한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상일 제가 평론가. 짧게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김병민 위원장의 말씀을 다 동의하는데 예. 하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 이게 정당의 활동이자 정치적 결단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정치적 결단도 법치 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재형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잘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냔 말이에요. 예. 자,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예. 근데 어제 최고위가 의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비상 상황이에요? 사퇴 의사를 밝히신 분이 아직 사퇴 수리된 거 아니라고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은요, 당내의 고위직, 선출직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때가 사퇴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 최고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투표는 무효이거나 아니면 당이 비상상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법치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 그게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법원에 호소를 하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은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얘기 야당에서 그동안 참 많이 나왔죠. 대선 때도 또 나와요, 지금요.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죠.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에 맞춰 수사한다는 검경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의 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당에서는 반응이 뭐 감춰야 할 진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먼저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기소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정치 개입한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박찬현 교수님 두 분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윤영걸 전 대표님. 저는 너무 좀 억지가 아닌가. 네, 국기문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치가 그 법원 수사 당국이 정치에 개입했는가. 오히려 수사를 너무 안 한 게 문제 아니에요. 대장동부터 법인카드부터 변호사비 대납부터 너무 수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게 문제지. 그거를 국기문란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나무란다. 제가 보기에는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법인카드 의혹 사건 그분도 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랑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있나. 근데 그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하고 아주 측근이고 뭐 그 수행 역할도 하고 지금 자꾸 정황이 나오잖아요. 뭐가 조금씩 설명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그런 죽음이 있었으면은 나랑 관련은 뭐 어느 정도 깊진 않지만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이 정도 말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국기문란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 오히려 되치기 하는데 저런 태도는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통령과 제1당 대표 후보의 입에서 연이어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대통령 입에서 경찰 인사가 유출됐다고 또 경찰들이 경찰국에 반발한다고 국기문란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 전대를 앞두고 수사한다고 국기문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극도의 공권력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기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여야의 각각의 수장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우리는 국기가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생활에 안정감을 줘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대통령과 일당 대표 후보가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대다수의 경찰에 정말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하는 분들은 격려해 줘야 되고 그것의 정치적인 문제는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이렇게 국기문란 쉽게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때리면은 맞아야겠죠. 하지만 당원들은 나의 무죄를, 나의 진실을 믿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그 발언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해서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기문란이란 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다음은요, 이른바 법카 수사. 그 사항 좀 전해드리죠.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법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 첫 소환 조사. 자, 피의자로 불러 윗선 개입 여부.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한 주목을 받는 거죠. 윗선 개입 여부. 그다음에 불법 처방전 발급 의혹도 살핀 듯. 다음 기사는 더 있습니다. 이 숨진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숨진 이 뭐 김 씨로 알려진 분. 이재명 캠프 차량 운전하고 1,5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 후보 배우자 차량을 뭐 운전했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차량과 관련된 다른 차량을 했다. 근데 엄격히 보면 캠프 차량이잖아요. 자, 이 후보 배우자실 소속이고 김혜경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지만 처음에 나왔던 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뭐 시간이 한 2분여 남아서 김병민 위원장, 김상일 평론가 한 3, 40초씩 딱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김병민 위원장. 예. 3달 정도 배우자 차량 운전비, 여기 보면 배우자 차량 기사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대통령 선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활동했습니다마는 3개월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배우자 활동 차량 운전비로 이렇게 돈을 받아갔다? 상식적으로 대선 캠프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해봤던 분들이라면 납득이 갈까라는 액수가 생각입니다. 많다는 뜻입니까? 액수도 많거니와 500만 원씩 받아갔다는 건데 다른 캠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은 전례들 별로 없을 거거든요. 진짜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뭔가 특수관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지급된 건지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깔끔하게 좀 해명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 글쎄요, 이제 그 선행 역할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선행이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선행차. 그러니까 먼저 선행 앞서가서 차량. 뭔가 방향을 그렇죠. 잡는다는 이게 뭐냐면 뜻인데. 후보나 배우자가 어떤 행사에 갔을 때 그 행사의 현장을 정리하고 동선을 확보하고 그 후보자나 배우자가 왔을 때 그 주빈 자리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딱 도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좀 고생스러운 예. 자리예요. 그래서 후보의 측근은 너무 고생스러워서 안 하고 자기의 측근을 또 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측근의 측근들이 대부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예. 인연을 억지로 만들어서 예. 음해하고 왜곡했다, 일성을 이렇게 내는 건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수사는 진행 중이고 또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